오늘의 정치권 이슈 오기형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3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험지에 나갈 출마자를 일찌감치 발표했습니다. 야심차게 발표한 첫 영입 인사 모두 3명인데요. 대대적인 입당식으로 크게 환영을 받은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황인성 전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죠. 경제와 행정, 사회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이들인데요. 유명세보단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험지 공략에 나섰습니다. 총선 물갈이 바람을 일으키려는 민주당의 다음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에게 인재 영입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일명 박찬주 1차 영입 후폭풍을 겪은 한국당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밀실 영입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재 영입은 당의 인재영입위원회에 전권을 맡긴다고 하는데요. 영입위는 국민 공감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인재 영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각 정당이 새로운 인사 영입에 첫 발을 떼며 본격적으로 총선 궤도에 올랐는데요. 총선 승리를 향한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첫 번째 인재 영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 출신, 그리고 학계 교수 출신, 그리고 청와대 전 비서관 출신입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나 유명세에 앞서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랑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민주당 이번 선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그 총선 기획단이 최근에 이제 발족이 됐는데 네. 그때 한 15명으로 구성된 그 발족단의 이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죠. 언론에서 이제 평가도 하셨고 그런데 2030 세대와의 소통, 그다음 여성에 대한 배려, 네.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능력 있는 정책 정당 그리고 험지 출마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 네. 이게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김용진 전 차관이나 김학민 이제 교수, 황인성 전 수석 같은 경우에 각자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성은 충분히 검증된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특히 네. 그 김용민 차관은 그 김용진 차관. 김용진죠. 예. 죄송합니다. 네. 김용진 차관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할 때 예산을 총괄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예산에 가서 우리나라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 작년에 예산안 통과시킬 때 실무 진두지를 다 했었습니다. 네. 충분히 이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분이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정당에 합류를 하면은 정책 정당으로서 좀 거듭나는 충분한 역할을 하실 거다. 네. 근데 또 묘하게 세 분 다 이 출마지라고 오늘 언급되는 지역이 한 번도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네. 험지죠, 이거. 그런 의미에서 험지이고 이런 분들이 조기에 나서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대방인 야당 쪽에서는 저런 본인들의 이른바 텃밭으로 불렸던 곳에 저런 그 새로운 인사들이 상대 경쟁자로 나선다. 뭐 이런 부분을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전통적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면 여당이 이제 선거에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 유리한 게 이제 왜냐하면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사실은 관건에서 돈을 많이 줬어요. 여당 후보에 대해서. 근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 뭐 관건이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재 영입하는데 상당 부분 프리미엄을 갖습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 분 다 이제 아까 우리 오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상당히 인정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여당에 모시기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시기가 이제 편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위 관료직을 한 번씩 다 걸쳤거든요. 네. 그 고위 관료들을 왜 선호하냐면은 첫째 언론에서 일단 평가가 좋습니다. 중량감 있는 인사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 정도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들이라면 국회의원 하실 만한 분들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런 네. 말처럼 저 정도 돼야 이제 국회의원 할 좀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저분들 정도 되면요. 과거부터 지역사회에서 이름이 상당히 알려져 있어요. 왜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뭐 고시 패스에 따르면은 플래카드 뭐 몇 회 졸업생 누구네 네, 집 아들 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수막이 이미 걸리죠. 이미 이제 그 상당히 나름대로 지역에서 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모시는데 야당보단 여당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여당 프리미엄이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고위직 관료들을 모시는 건 참 좋은데 이분들 험재 가지 않습니까? 험재 가는 게 과연 이분들이 진심으로 정치권에 어떤 입성을 하거나 한 본인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정권에서 혜택 받았으니까 빚 갚아라 하는 식으로 강제 차출은 없는 건지,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좋은 인재들을 정치라는 이름으로 해서 오히려 인재를 망치고 정치를 망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어차피 그 몫은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라 보여집니다. 본인들만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추측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남해 하동 사천 지역 같은 경우에 재윤경 현역 의원이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좀 가서 헌신을 할 필요가 있는데 또 이렇게 나선 거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되게 고맙지 않겠습니까? 네. 강제적으로 그랬을 수도, 뭐 보훈적인 의미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보훈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희생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희생의 성격이라고 하면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에게 어느 한 지역 한 지역 소중하지 않은 지역이 없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난 한 달여 동안 정말 꾸준히 제기돼 왔던 정치 이슈 중에 하나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등판 시점과 그 역할론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그런 목소리들이 더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앞서고 있는 이낙연 총리를 총선 간판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확연히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가 한 의원에게 본인이 선거 전문가다, 기획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해서 마치 두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대표의 대립 구도가 선거를 앞두고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다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이건-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그렇게 일부러 대립각을 표현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고요. 네. 서로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는 당대표니까 전체적인 이제 대우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이낙연 총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총리로서 상당히 무난하게 역할을 해오셨고, 예. 또 특히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할 때 그 답변 과정이나 또 몇 가지 일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그 지지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선거에서는 좀 더 현장을 좀 뛸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솔직히 공무원들은 그럴 수 없고 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당연할 텐데 시점의 문제, 절차 과정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더 전문적으로 이제 이해찬 대표가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좀 시점이 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니면 좀 빠르면 빠를수록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어느 쪽을 좀 바라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 예. 일단 저기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네. 배경을 좀 이렇게 예, 설명할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선거는 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네. 게 특징이 있냐면, 첫째는 선거 때마다 그 당의 정당하고 인물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인물보다는 정당에 투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타국에 비해서. 그래서 인물보다는 정당이 중요하다. 그 이유가 왜 기인하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역주의적인 투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에 얼마만큼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당의 세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선거의 결과도 양상이 많이 달라져요. 네. 이런 기본적인 대한민국 선거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역대 선거는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웠다.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거 대통령의 인연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장관했다 이런 것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차기 대통령 후보가 얼마만큼 유력한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가에 따라 가지고 또 선거판이 요동이 또 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정확히 반에서 조금 지나간 입장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강한 선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조국 전 장관 사태처럼 잘못하면은 국정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몰리게 되고 이게 이슈가 되면은 여당에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여당 입장에서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차기 대권에 대한 어떤 그런 대항마를 당의 간판을 내세움으로 해가지고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좀 희석하자는 이런 의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대표에 대한 차출론이 이제 강하게 나오는 것이고, 이해찬 대표께서는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건 이제 이미 밝힌 바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은 차기 대권 주자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본인 스스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선거 기획자라고 해가지고 인재 영입이라든지 혹은 선거판을 짜는 이런 거는 자기 역할이지만 네. 당의 간파로 하는 건 본인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입과 선거 기획은 이해찬 대표 중심, 그다음에 당의 간판으로는 현재까지 차기 대선 후보 1위 뭐 선호도지만 1위로 나와 있는 이낙연 총리를 당의 전면에 세우는 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전략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예. 이제 그에 반해서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와 같은 선거 프레임에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야당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은 정권 심판론이거든요. 네. 잘못하면 정권 심판론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프레임을 하나 또 만들어가느냐 하는 프레임 전쟁을 보시는 것도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낙연 총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네,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네네. 차기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해보시죠. 이번에는 판사 출신인 오선의 추미애 전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추미애 카드가 괜찮다고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자꾸 계속해서 차기 법무부 장관 카드가 여러 명의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추미애 대표는 5선 국회의원이고 그다음 당대표를 역임했기 때문에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여성 총리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일단 최근에 조국 관련 또는 검찰 개혁 관련 이제 사회적인 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 상황을 좀 더 이게 안정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후보자로 추미애 의원을 최근에 이제 최근 사이 갑자기 이제 급부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이제 청문회를 통과시켜야 되고 또 이제 검찰 조직이나 이제 법무부를 좀 크게 아울러야 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정책 중량감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것이다. 근데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이런 자리를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역 선거도 중요하니까 저희는 한석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특히 광진에서 계속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추미애 대표가 빠질 경우에 또 대안이 뭐냐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쉽게 즉답을 할 수 없지만 또 전체적으로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라는 중론이 되면 결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차고 넘치고 다만 이제 좀 차분히 좀 더 고민을 해서 결론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법무부 장관 그 인사를 보면요. 좀 재미난 우리 패턴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법무부는 검찰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상위 이제 부서에서 보니까 역대 보수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대부분이 검사 출신들이 했어요. 근데 또 역대 진보 정권을 가만히 보면은 검사 출신보다는 오히려 판사 출신이나 혹은 그러니까 비고십 출신 이런 분들을 중요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역대 보수 정권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검찰 조직의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급적 기습하게도 안 하고
무난하게끔 조직을 장악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고, 이제 진보 정권에서는 그것보다는 이제 개혁이라는 뭐 이름을 앞세워서 좀 파격적인 인사, 그래서 검찰 조직을 흔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노무현 정권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초대 법무장관은 강금실 법무장관이 아니었습니까? 예. 사실은 뭐 연령이라든지 뭐 기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볼 때도 어떻게 보면은 파격 중에 대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 교수 출신이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도 교수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이 추미애 의원이 오신다면 이분은 판사 출신이시거든요. 네. 그것도 판사도 오래 하시지도 않았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검찰 뭐 통제하는 법무부 장관을 온다는 거는 검찰 조직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개혁은 이미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개혁은 그건 개혁이 아니라 잘못하면 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정권 후반기에 들어가면은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가 필요한데, 굳이 이제 겨우 이제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58년생이니까 61세시거든요. 예. 정치적으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한데 굳이 이 시점에서 차출하는 이 의도는 뭘까 보면은 아마 공천 물갈이 다시 말해서 친문, 이거 그 추미애 대표는 비문 출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친문 쪽으로 인사를 가져가기 위한 포석, 뭐 이런 것들이 방점이 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전망도 한번 해봅니다. 네. 좀 그 부분은 약간 그 예. 과장된 해석인 것 같고요. 제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국정 과제로 검찰 개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정 과제 검찰 개혁의 그 푸는 단계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시키는 거. 근데 이것도 실제 중심축이 좀 있어야 좀 더 설득을 좀 더 합니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 더 직접 설득으로 다녀야 되고. 예. 근데 지금 그 주체가 좀 아직 약하고. 그리고 대통령령 개정, 규칙 개정하는 그 제도 개혁을 법무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제 그 밑에 단계에서 대검에서의 자체 그 수사의 방식, 절차, 관행을 이제 고치자 해서 했는데, 어느덧 그 조국 장관이 빠지고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황을 보면 지금 일정 기간 동안에 되게 국민들이 보기 편안하지 않고 좀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조국 장관 이후에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한 분 이렇게 임명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일반 장관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되게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정치적 무게와 중심 역할을 하실 분들을 찾다가 이제 이 추미애 대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약간 물갈이 표현은 이건 아주 오해를 사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알고 있는 한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을 해보신 적이 거의 없어요. 예. 법조위 출신이지만 20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원을 네. 한번 했죠. 예. 그 외에는 거의 과거에도 법사위를 하신 적이 제가 알기는 없거든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데 더 많은 나머지 정책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지, 어떤 법무부 하나의 부서를 통과하는 것으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추미애 대표를 좀 과대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꼭 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다?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직 당 대표 출신이에요. 예. 전직 당 대표 출신은 총리도 아니고 그것도 일개 부처 장관을 쓰고, 그분을 갖다가 어떤 뭐 검찰 개혁에 뭐 저걸로 하겠다 하는 것은 지나치게 조금 오히려 거꾸로 축소된 평가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설마 여당에서 축소된 평가할 일은 없고, 이거는 물갈이 신호탄이구나, 전부 저를 그렇게 좀 해석이 가능하지 않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추미애 전 대표 측은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다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는데, 과연 향후 행보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검찰 조사를 한창 받고 있을 시간인데요. 나경원 대표의 출석 당시 모습을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네, 통상 저렇게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될 때
저런 멘트들을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이렇게 준비를 해와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언론 앞에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일상적인 모습인데 지금 다들 보셨겠지만 나경원 대표의 얘기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 표정부터가 굉장히 결연함이 한눈에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여야의 입장은 완전히 갈립니다. 엄중 처벌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또 반면에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적반하장, 어불성설, 억지 주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의 전제는 뭐냐면 패스트트랙 상정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의 자유한국당의 어떤 행동들이든 적법하고 정당 행위였다는 겁니다. 정당 행위에 검찰이 끼지 말라는 이야기고 국민들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 서로 고발하고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 한 60명 이제 고발되는데 이 검찰의 손에서 이게 판단되는 게 솔직히 정치인들 내부에서 반성을 해야 되죠. 부끄러운 거죠. 하지만 그 행위가 이제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명확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안가에 그 당시에 4월 하순경에 의안가에 이 문서로 접수하려고 갔는데 그 접수하러 간 백혜련의 보좌관을 강제로 끌어서 쫓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게 다 찍혀서 돌았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는 팩스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어떤 의원이 이건 무효야 하면서 뿌리고 하는 것도 동영상으로 기자들이 찍어서 돌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안가를 점거를 했습니다. 이른바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의안가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걸 막고 점거했던 사람들은 다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들입니다. 그 앞을 버티고 있던 사람도 현행범의 공범들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이거 국민들에게 언제든지 공개 토론을 하면은 충분히 논쟁을 하고 설득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최혜배 의원 의원실 감금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감금한 것 자체에 대해서 최혜배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영상에 다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확인이 되는 내용들이고 이제 그 외에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들 중에서 이제 이 안건이 접수됐으니까 그 이후에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소집을 했고 네. 그래서 정개특위 회의장, 사개특위 회의장에 접근했을 때 그 앞에서 의원들이 쭉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것은 과연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지점들이 있죠. 네. 이런 지점까지 고발해야 되느냐, 이걸 또 불법이라고 봐야 되냐, 이건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앞에 두 건은 너무 명백한 어쨌든 것들이 아닌가 이거 패스트트랙 보십니다. 관련해서 뭐 사법적인 절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많이 들어왔으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감 끝나면은 조사 받겠다고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발된 사람 중엔 처음으로 출석을 했거든요. 그럼 이 이후에 한국당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 좀 예상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제 김정은하고 이제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잘못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국민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을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에게는 통치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의 정치행위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에게는 통치행위가 있고 국회의원에게는 정치행위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두 건, 하나는 정치 관련법 아니겠습니까? 선거제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이제 공수처법하고 검찰개혁법안인데 이 두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건 법으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 오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냉정히 법으로 잣대로 따지면은 오 변호사님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국회 내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국회를 바깥에서 벌어진 일 같으면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 내부에서 일어난 정치 행위를 가지고 이걸 법에 잣대로 들이대는 게 이게 맞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황교안 대표께서는 본인이 고발당한 대상자 아닙니다. 본인이 간 거거든요. 그건 네. 당대표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가신 겁니다.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출석한 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원내 총사령탑으로서 원내 전략상 본인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나머지 의원들이 따라온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마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더 이상 출석하지 말라고 아마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아마 황교안 대표도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어요. 나로 끝이다. 예. 예. 더 이상 만약에 처벌하게 되면은 최종적 책임이 있는 이건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건 법률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 또는 나경원 원내대표 두 사람이 책임질 일이지 나머지 국회의원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앵커께서 질문하신 추후에 자유한국당에서 그 어떤 의원도 검찰 출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검찰에서도 물론 따지겠지만 예.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서 아마 분명히 판단하실 거라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에 대해 반론을 하실라면요? 아니 저희도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많은 정치적 행위들이 이제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행태로 가는 게 옳은 거냐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너무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성명서 발표한다고 해서 그게 묻혀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네. 고소 취하해도 어쨌든 진행이 되는 이제 그에 대해서는 예. 그 검찰이 고려 대상은 되겠죠. 네. 뭐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뭐 이런 예. 방법들은 있는데 아무튼 과도하게 고소고발하는 게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이루어졌던 것들 중에서 분명히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정당행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한다.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화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수 통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문자 메시지,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이른바 보수 통합 추진단장에 대한 자격 논란으로 번졌고요. 여전히 그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에 대한 논란일까? 아니면 더 중요한 말 못할 핵심 이유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유철 의원이 적합한 거냐 적합하지 않느냐는 이제 그 당사자들이 판단하실 내용인데 예. 일단 서로 의견이 갈린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유승민 의원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추천 안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에는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표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런 이견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 유승민 의원 쪽이나 이제 권은희 의원이 밝힌 것에 의하면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네. 큰 통합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근데 그중에 가장 큰 게 탄핵에 대해서 네. 한 단계를 거치고 가야 된다. 그걸 잘못했네 또 따지고 그럴 게 아니고 그건 역사적으로 끝난 일로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 단계 3직 보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밝혀달라. 근데 이 점과 관련된 서로 기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전략적인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나 이제 이 같이 이 자유공화당까지를 우리 공화당에 포함해서 하려고 한다면 이쪽 탄핵에 찬성을 했던 그룹을 받아주기 힘들 거고 그쪽을 쳐내야 된다라는 불안감을 이제 확산시킬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다면 우리 공화당 쪽에 있는 분들은 더 이상 합류하기 힘들 거고 이제 이런 선 틀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다. 근데 저희 이제 보면은 그래도 제1야당이 합리적 보수야당으로서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그 기치를 좀 더 구체화시켜내는 게 더 국민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유철 의원은 이제 이런 경우가 진짜 지난번에 그 유승민 의원이 이제 그 원내대표 할 예. 때는 유승민은 3선 의원이었고 네. 원유철이 4선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이 선수가 바뀐 게 바뀌었네요.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두 분 사이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통상 이제 각 정당이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어떨 때는 이제 지역을 좀 달리하거나 이런 안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승민 대표가 그 원내대표 연설을 함으로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물러나고 그 다음을 원유철 의원이 이제 곧바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의 앙금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선, 4선 정도 되면은 정치는 이미 어느 정도 선수급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격이 있고 없고 하는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이건 넌센스예요. 네. 그럼 그분들 폄훼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은 원유철 의원이 정확하게 유승민 대표가 말하는 조건을 황교안 대표에게 전달할 자신이 있느냐. 황교안 대표가 정확하게 한 얘기를 과연 원유철 의원이 당신이 정말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겠느냐.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원 의원 당신이 황교안 대표에게
쓴소리까지 해가면서 예를 들면은 당도 해체합시다 우리 아니면은 뭐 다음번 통합전당대회 황교안 대표님 뭐 불출마 선언도 하십시오. 뭐 이런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원유철 의원이 조금 그런 걸 잘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지 원유철 의원 개인이 협상 대표로서 뭐 자격이 있느냐 없냐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맥락에서 유승민 의원도 지금 얘기하는 게 원유철에는 우리가 추천한 적 없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고 있는 세 가지 조건, 예를 들어서 탄핵의 문제, 그다음에 당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아직 안 주지 않았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유철 대표도 자기 SNS에도 밝혔지 않습니까? 예. 이미 2달 동안 자기는 물밑대화를 다 해왔다. 다만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입장에서 대표 혼자서 뭐 당의 뭐 주인도 아닌데 마음대로 공천은 어떻게 하고 당명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당 대표가 할 수 없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옥동자가 날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좀 충분히 성숙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갖자라는 것이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걸 좀 이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다른 분들의 그 생각이신 것 같아서 아마 그와 같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지 큰 틀에서 보면은 통합의 문제는 걸림돌 없이 잘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변혁과 뭐 같은 입장이겠죠. 거기서는 원유철 의원을 통합을 추진하는 이른바 메신저로서의 신뢰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요. 있다고 보십니까? 믿을 수 있다고 보여요. 예, 또 원유철 의원 캐릭터가 뭐 저도 좀 아는데 상당히 진솔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술수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 진솔한 것은 뭐 국회 내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자유한국당 입장이 좀 빨리 시간은 이제 통합하려면은 벌써 12월 17일인가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이면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 사이에 예비후보 등록 들어가기 전에 빨리 무엇인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너무 이게 페이스가 느리다.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보여집니다. 네. 과정을 들으니까 대충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래도 권성동 의원 말대로 사실 단순히 생각하면 앙금이 있었던 원유철 의원보다는 김무성 전 대표가 훨씬 수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협상의 주도권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실제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역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통합을 하려면은 어떤 그림의 하에서 통합을 하겠다라는 좀 기본적인 틀이 있을 텐데 네. 범위가 있을 거고 그 속에서 담을 이제 표현될 보수의 가치 주장할 내용이 있을 텐데 그 자체가 이 우리 공화당 쪽을 배제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이 이른바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을 확실하게 다 안고 갈 거냐 말 거냐. 그거 안고 가기 위한 어떤 국민 경선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점에서 지금 입장 정리가 덜 된 상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더 조심한 것 같은데 예. 반대로 그 탄핵에 대한 문제만 갖고 봤을 때 과연 이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게 어렵다면은 지금 과정 관리하다가 그 무산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경수 부대변인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오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얘기들이 지금도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불출마를 거듭 확인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부쩍 당에 대한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전 대표가 그 원유철 의원의 잡음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체 카드로 활용될 것인가 아니면 보수 통합 과정에서의 김무성 전 대표의 역할은 어느 정도로 자유한국당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지방선거에서 이제 패배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거의 80%까지 취소됐기 때문에 대통령 마케팅이 성공했다는 것도 있지만 지난 탄핵 과정 중에서 탄핵을 앞장섰고 그다음에 정당을 차고 나갔던
그분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김무성 대표, 뭐 김성태 원내대표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입당을 할 때 사과 없이 탄핵에 대해서 좀 탄핵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때 당을 깨고 나간 건 좀 미안하다라는 이 정도의 사과도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보수 유권자 상당 부분이 어필 강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통합에 있어서 김무성 대표가 어떤 전면에 나서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김무성 대표, 다만 한 가지 장점은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욕심이 없다는 조금 점에서는 더 자유롭죠. 충분히 이제 네. 이 공간은 넓어지겠죠. 네. 넓어지지만 오히려 그 당을 깨고 나갔다는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그다음에 옥새 들고 나르샤에 대한 그 원죄 그런 예. 것들 때문에 이미지가 통합의 어떤 조율사의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김무성 대표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조용히 계시는 게 오히려 낫고 황교안 대표의 의중을 확실하게 만약에 저기 바른정당 쪽에서 유승민 의원 쪽에서 원희철 대표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그 외에도 또 분들이 얼마든지 계시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로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기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여의도 상황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